네, 켜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들리세요? 제가 오늘 5시에 새벽에 도착을 해가지고 지금 제일 그 시차 때문에 고통을 받는 그 타이밍이라서 제가 시간적으로는 지금 최선의 시간이 아닌데 아무튼 이렇게 SDS에 제가 한 20년 전에 여기 SDS 다녔던 거 알고 계시죠? 그 나는 프로그래머다 방송 들으시는 분은 한 어느 정도나 되세요?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3분의 1, 4분의 1. 방송 안 들으시는 분들은 혹시 이게 뭔지는 아세요? 나는 프로그래머가 뭔지 모르겠다 그러시는 분 계신가요? 지금 한 분 딱 손을 드셨는데 팟캐스트 방송이고요. 그래서 작년 3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한 30편 정도 에피소드를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정개발과 저는 거기에서 이제 MC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SDS 요즘 분위기 괜찮은가요? 제가 이렇게 20년 만에 이렇게 친정에 방문을 하게 돼서 굉장히 저는 굉장히 기쁘고 막 흥분되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오늘 좀 기운 좀 이렇게 좀 힘을 받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일단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실전 아카에 대한 건데 먼저 아카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은 또 어느 정도는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아카가 뭔지 아시는 분 계세요? 충격. 그럼 아카가 뭔지 모르세요? 사실은 미국에서도 사실 아카는 아직 그렇게 대중적인 그런 기술은 아닌데요. 아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왜 그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주제 중에서 아카를 선택했냐 하면은 너무 좋은 기술인데 아직 그렇게 많이 활용이 되고 있지 않아서 특히 한국에서는 굉장히 아직 그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이 기회에 조금 소개를 좀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주제를 선택을 했고요. 제가 아카 라이브러리를 이용을 해서 이거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면 굉장히 어려웠을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을 한 이제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소개를 꼭 드리고 싶어갖고 제가 이제 주제로 선택을 했고 스칼라 언어는 어느 정도 혹시 스칼라 언어를 사용해 보신 분은 어느 정도 되세요? 그래서 아직 대부분 그럼 언어는 뭘 사용하세요? 자바? 자바 말고 다른 언어 사용하시는 분? 그러니까 자기가 주 언어가 자바가 아닌 분? 어떤 언어 쓰세요? C#? 또 아까 손 한번 파이썬 또 자바, C#, 파이썬이 사실 제일 대중적인 미국에서도 가장 대중적인 언어 3개 뽑으라 그러면 그렇게 3개죠. 스칼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점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추세고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스칼라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드릴까 했었는데 제가 지금 기술 요 세션이 45분이기 때문에 아카도 사실 다 소개를 드리기가 어려워요 지금. 그래서 스칼라는 아카에 대한 소개를 드리면서 제가 이제 잠시 언급만 하는 정도로 그렇게 이제 넘어가려고 하고 있고요. 제 소개는 아까 이제 됐기 때문에 뭐 따로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지금 아카가 뭔지 아직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왜 아카인가? 요즘에 뭐 이런 거는 뭐 이제 쭉 한번 보시면은 뭐 다 알고 계신 내용이고요. 컴퓨팅 환경이 지금 변하고 있죠. 코어의 수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또 그 반응 속도도 전보다 훨씬 빨라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메인테넌스를 위해서 시스템을 다운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에 대한 허용 그것도 과거에는 뭐 몇 시간씩 다운시키고 메인테넌스 작업도 하고 그랬지만 요즘 그 서비스는 그런 시간이 허용이 안 되죠. 데이터의
분량도 뭐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지금 커졌고, 결론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를 설계하고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의 그 고려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동시성, 그 다음에 이제 분산 컴퓨팅, 그 다음에 뭐 장애 처리, 확장성, 이런 모든 부분들을 다 이제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무지 어려워졌어요. 이게 어려워졌는데 과거의 도구를 가지고서 이 일들을 다 감당하려고 그러면은 너무너무 어려워진 거죠. 복잡성이.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아카라는 그런 이게 이제 물리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라이브러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바들 쓰시니까 자바 파일 있죠? 그냥 자바 파일 하나 이렇게 딱 던져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브러리인데 단순히 라이브러리가 아니라 굉장히 그 좀 심오한 그런 프로그래밍 모델을 담고 있는 그런 라이브러리예요. 그래서 단순히 어떤 라이브러리가 아니라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프로그래밍 모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카의 기원은 요런 히스토리 같은 건 짧게 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액터는 그 이제 아카라는 것은 액터 모델을 구현한 라이브러리예요. 그러니까 아카는 특정한 임플리멘테이션, 특정 구현을 의미하는 거고 아카가 구현하는 그 모델은 액터 모델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게 핵심이죠. 액터 모델이라는 것은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 1973년도에 칼 휴이트라는 사람이 제시를 한 거예요. 일종의 수학적인 모델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전에 우리 객체지향 그러면은 객체지향도 몇 가지 그런 그 이야기들을 담고 있잖아요. 뭐죠? 상속, 뭐 폴리모피즘, 뭐 이런 거 이제 뭐 인캡슐레이션, 뭐 이런 것들 막 담고 있죠. 그런 것처럼 액터 모델이라는 것도 모종의 그 추상들을 담고 있는 그런 수학적 모델이에요. 칼 휴이트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런 액터 모델이 있었고 이 액터 모델을 1986년도에 에릭슨 그 통신회사죠. 거기에서 구현을 하기 위해서 언어를 새로 그냥 하나 통째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게 얼랭이죠. 얼랭 아시죠? 얼랭이라는 그 언어는 언어 자체가 액터 모델을 구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얼랭이라는 언어가 얼마나 그 강력한가 하면 그 당시에 그 에릭슨이 만든 그런 시스템들이 단 한 번도 다운되지 않고 수십 년 동안 계속 돌아가고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수두룩한 걸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그만큼 시대를 뛰어넘는 그런 개념을 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스칼라라는 언어는 뭐냐면 여러분들 그 자바 쓰실 때 제네릭 있죠, 제네릭? 그 제네릭의 그 기원이 되는 언어가 제네릭 자바인가? 그런 언어가 있어요. 제네릭 자바인가 이제 그런 언어가 있었는데 그거보다 더 그 전 언어로 가면은 피자라는 언어가 있었어요. 피자. 그래서 이런 그 자바 제네릭과 관련해 가지고 작업을 했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그 스칼라 언어를 만든 사람이에요. 마틴 오더스키라고. 지금은 이제 주로 이제 대학 교수를 하지만은 그 마틴 오더스키라는 사람이 자바라는 언어가 등장하자마자 90년대 그 초반에 자바라는 언어가 등장하자마자 자바의 함수형 패러다임을 접목시키는 그런 연구를 해요. 그런 연구를 하면서 그 제네릭과 관련된 그런 이제 페이퍼도 쓰고 그런 실험도 하고 그게 발전돼 갖고 나중에 그 자바 5에 그 제네릭이 더해지죠. 아무튼 이제 그런데 그 당시에 그 마틴 오더스키가 근데 이 자바라는 언어 그 다음에 그 JVM을 그 당시에 이제 그 써니 컨트롤 하니까 자기가 이제 좀 제한을 받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마틴 오더스키가 사실 자바 1.3 이후에 우리가 사용하는 자바 C 컴파일러도 마틴 오더스키가 작성을 했는데 이 양반이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내 언어를 새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만든 언어가 이제 스칼라라는 이제 그런 언어인데요. 스칼라가 처음에 이제 나올 때 그 2000년대 중반에 액터 모델을 스스로 구현을 했어요. 근데 문제가 좀 있었죠. 그리고 나중에 요나스 보네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아카라는 라이브러리를 자기만의 방식으로 스칼라 언어를 이용을 해서 자기만의 방식으로 그 액터 모델을 구현을 해요. 그게 이제 아카였고, 그래서 한동안 스칼라의 표준 라이브러리에 있는 그 액터 구현하고 아카가 같이 공존을 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몇 년 진행이 되다가 아카가 훨씬 그 개발자들한테 수용이 되면서 잘 수용이 되고 더 성능도 좋고 그렇게 돼서 나중에는 표준 라이브러리에 있던 걸 밀어내고 자기가 표준 라이브러리가 되죠. 아무튼 자, 그래서 다시 그럼 아카라는 것들은 뭘 하는 애들이냐? 진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스칼라 언어로 구현된 액터 모델 라이브러리예요. 물리적으로는 그냥 몇 개의 그 jar 파일이에요. 그래서 메이븐을 쓴다 그러면 메이븐에 그 jar들 그 디펜던시 넣어놓고 쓰기 시작하면 되는, 굉장히 통합이 굉장히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라이브러리고요. 아카가 제공하는 그런 강점 중에서 우리가 제일 강조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동시성 프로그래밍하고 그다음에 분산 컴퓨팅을 통합시켜줘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 동시성 프로그래밍 할 때 자바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 무슨 태스크 만들죠. 태스크 만들어서 그 뭐 executor 서비스 뭐 이런 데 제출하죠. 그렇게 해서 돌리고 뭐 그런 식으로 하죠. 아니면은 심지어 thread라는 그런 객체를 직접 자기가 만들기도 하죠. 만들어서 스타트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뭘 해야 되냐면은 뭐 우리 뭐 critical section 그래갖고 뭐 거기에 뭐 synchronize도 해줘야 되고 뭐 lock도 사용해야 되고 뭐 신경 써야 되는 게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맨 처음에 우리가 이제 얘기했지만 지금 컴퓨팅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도구들을 가지고서 현대 그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요구하는 동시성 그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려고 한다 그러면은 거의 가능하지 않고, 그 다음에 우리 그 자바 사용하시는 분들 그 책 다 읽으셨죠? 그 브라이언 게츠가 쓴 자바 컨커런시 프로그래밍 뭐 그런 책 있죠? 그 2006년도에 나왔던 책인데 그 책에서 그 결론이 뭐예요? 그 책을 읽은 사람들이 다 그걸 깨닫잖아요. 그걸 다 읽고 나면 내가 이제부터는 JVM에서 그 동시성 언어를 동시성과 관련된 코드를 내가 이제 잘 작성할 수 있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책을 다 읽고 나면 결론이 뭐냐면 내가 직접 동시성 코드를 작성하는 거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되거든요. 그만큼 이제 어렵다는 얘기고요. 그런 어려움을 기가 막히게 해결을 해줘요. 아카를 사용하면.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해결을 해줘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뭐 thread라든지 뭐 synchronized 그 블록이라든지 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우리가 분산 컴퓨팅은 고려 안 하죠. 하나의 JVM만을 고려하죠. 우리가 폰 노이만 그 아키텍처라 그러죠. 전부 다 일렬로 서갖고 진행이 되는 거예요. 동시성이 존재 안 하는 거예요, 거기서는. 근데 아카라는 거는 그 모델 자체가 동시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아카를 이용을 해서 동시성 코드를 작성을 하면 분산 컴퓨팅이 동시에 충족이 돼요. 그것도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그 다음에 아카라는 것은 이제 비동기적인 메시지 전달을 기반으로 하고,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측면인데요. 우리 여기 이제 제가 포함 안 시켰는데 이게 이 비동기적 메시지 전달이라는 게 뭐랑 관련이 있냐면 객체 지향하고 관련이 있어요. 우리 객체 지향에서 객체 A가 있고 객체 B가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해보죠. 걔네들이 어떤 식으로 서로 그 상호 작용을 하죠? 객체 A가 객체 B의 서비스가 필요하다 이랬을 때 뭘 하냐면은 B에 있는 퍼블릭 메소드를 호출을 해요. 그렇죠? 그러면 두 가지 문제가 있죠. 뭐냐면 하나는 얘가 그 메소드 호출에 대해서 리턴하기 전까지 내가 딴 걸 아무것도 못 해요. 블로킹 되는 거죠. 또 하나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 걔가 만약에 그 예외를 발생시키면 내 책임이에요. 그거를 핸들하는 게 내 책임이 돼요. 그러니까 A하고 B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커플링이 되는 거죠. 이게 사실 객체지향적이 아닌 방식이죠.
비동기적인 메시지 전달이라는 건 뭐냐면 객체 A가 있고 객체 B가 있으면 내가 B한테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싶으면 걔한테 메시지를 하나 전해주면 끝인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보통 여기서는 이제 fire and forget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메시지를 전해주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사람들끼리 커뮤니케이션하는 방식하고 똑같아요. 그죠? 우리가 사람들끼리 무슨 일 시킬 때 일을 딱 주고 얘가 그거 끝낼 때까지 가만히 그 하나 지켜보고 있고 그러지 않죠? 말해주고 그다음에 난 내 할 일 하고 쟤는 제 할 일 하고 그런 방식이라는 거고요. Let it crash 철학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제가 좀 이따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것도 너무너무 강력한 그런 그 사고의 전환, 새로운 패러다임이에요. 뭐냐면 그래서 제가 제가 이제 회사에서 주니어 개발자들한테 이제 야 너 이제 아카로 써라 그리고 설명을 해주고 나서 보면은 제일 잘 그 수용을 못하는 개념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뭐냐면 자바를 쓰는 사람들은 자꾸 그 트라이 캐치에 의존을 해요. 지금 다 우리 개발할 때 트라이 캐치 정확하게 해주는 게 베스트 프랙티스고 해서 막 익셉션 예외 처리 제대로 안 하고 그러면 막 혼나고 막 그러죠. 아카 프로그래밍에서는 거기에서 벗어나야 돼요. 거기에서 벗어나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나중에 이제 또 설명드리겠지만은 슈퍼바이저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 아카에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현실 세계에서 내가 어떤 가게에 가서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한테 어떤 서비스를 요청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얘가 뭐 자기 여자친구랑 헤어졌는지 갑자기 나한테 막 화를 내면서 이상한 예외를 막 발생시켜요. 할 일을 안 하고. 그럼 그거 누구 책임이에요? 그 사람한테 일을 시킨 내 책임인가? 아니죠. 누가 책임져야 돼요? 그 회사, 그 가게 매니저가 책임져야 되죠. 와서 나한테 사과하고 그 사람한테 야, 너 왜 그래? 해결해 줘야 되죠. 우리 실제로 아까도 이제 그 객체 A랑 B 설명을 드렸지만은 우리 코딩할 때 어떻게 돼요? 어떤 메소드를 내가 호출을 하면 내가 클라이언트인데 내가 일일이 다 신경을 써야 돼요. 내가 트라이 캐치하고 이런 익셉션이 발생하면 이런 거 하고 저런 익셉션 발생하면 저런 거 하고 클라이언트 코드가 그런 걸 다 고민을 해야 돼요. 뭔가 잘못된 거죠. 아카 모델에서 이 액터 모델에서는 그거를 완전히 클라이언트 코드는 그런 거를 고민하지 않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트라이 캐치를 뭐 써도 상관은 없지만 트라이 캐치에 의존하지 않고 이 아카가 제공하는 슈퍼바이징 모델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 거기에 이제 의존을 하게 돼요. 그거는 뭐 나중에 또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앞에서도 나왔던 얘기지만 분산 컴퓨팅을 구현하는 것이 굉장히 쉬워지고요. 그 다음에 아카는 스칼라로 개발이 됐지만 자바 개발자를 위한 자바 API가 거의 100% 존재를 해요. 그래서 자바를 쓰는 사람도 아카를 가져다 쓰는데 아무런 장애물이 없다는 점이요. 그리고 실제로 아카가 지금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스파크 아시죠? 우리 요새 대용량 처리해갖고 스파크 많이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스파크 같은 경우에 내부적으로 아카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RabbitMQ 아세요? RabbitMQ? RabbitMQ는 얼랭으로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은 RabbitMQ 안에서 돌아가는 객체들도 죄다 그 액터들인 거고요. 월스트리트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고, 뭐 여기 이제 제가 이제 쭉 나왔는데, 뭐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액터 모델이라는 것이 멀지 않은 장래에 폭발적으로 그 사용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고 싶어요. 자, 그래서 이제 코드를 이제 그럼 액터가 뭐냐? 지금까지 이제 뭐 액터 모델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액터가 뭐냐? 이게 이제 지금 액터죠. 이런 식으로 지금 이건 스칼라 코드예요. 스칼라 코드지만
뭐 이해하시는데 뭐 크게 지장은 없을 거예요. 뭐 클래스하고 핑 액터 익스텐즈까지는 뭐 다 똑같고요. 그다음에 def라는 것은 그 스칼라에서 메소드를 정의할 때 def라는 걸 해요. 그러니까 저게 지금 자바식으로 얘기하면은 뭐 public receive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저게 이제 뭐 케이스 뭐 읽는 데는 뭐 크게 지장이 없죠. 만약에 퐁이라는 메시지를 내가 receive 하면 그 메시지를 나한테 지금 보낸 사람한테 여기 지금 요 느낌표는 tell이라는 그러니까 tell tell이라는 메소드를 저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스칼라에서는. 그래서 sender한테 핑이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퐁이라는 메시지를 문자열을 보내면 그 사람한테 다시 핑이라는 메시지를 되돌려주는 그런 코드예요. 여기에서 이제 그 칼 슈이트로 되돌아가서 그 사람이 정의한 그 액터 모델이 뭐였냐면 가장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딱 세 가지를 설명을 했어요. 액터라는 것은 세 가지 일을 한다. 하나는 메시지를 받는 것, 두 번째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다른 액터를 만드는 것. 그게 그 사람이 정의한 액터라는 모델의 정의예요. 지금 이 코드에 보면 적어도 두 개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메시지를 받고 메시지를 보내고 그 다음에 이 액터 안에서 다른 액터를 만들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뭐 지금 이 코드 전체를 자세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개념을 이런 개념이구나 하고 이제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니까 지금 요게 이제 액터고요. 물론 이제 우리가 실제 프로젝트에서 사용하는 액터는 이게 그러니까 액터에서는 헬로 월드에 해당하는 거예요. 헬로 월드 코드고 실전에서는 이거보다 이제 복잡하죠. 죽일 수도 있어요. 포이즌 필이라 그래갖고 그 메시지를 딱 보내면 죽어버려요. 자, 질문. 자, 이건 자바죠. 이 자바 코드는 스레드 안정성이 보장됩니까? 안 되죠. 왜 안 되죠? 왜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객체 A와 객체 B가 있을 때 혹은 객체 C가 있고 얘가 A라고 한다면 B하고 C가 서로 다른 thread에 의해서 실행이 되면서 이 change count라는 메소드를 동시에 호출할 수가 있죠. 동시에 호출하게 되면 지금 저거는 소스 코드에서는 한 줄이지만 저 count하고 count 플러스 1 assign 하는 이게 소스 코드에서는 한 줄이지만 실제로 바이트 코드로 내려가면 여러 줄로 나눠지죠. 예를 들어서 세 줄이라고 하죠. 그러면 어떤 thread 1 걔가 이런 식으로 세 줄을 실행하고 thread 2가 이런 식으로 실행을 할 때 저 소스 코드를 보면 우리 머릿속에서는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막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스레드 안정성이 보장이 안 돼요. 자, 똑같은 코드죠. 똑같은 코드인데 여기에서는 스레드 안정성이 보장이 돼요. 그 이유는 이제 그 액터가 동작을 수행하는 그 방식에 대한 이해와 관련이 있는데요. 이게 왜 thread 안정성이 보장이 되냐면 그 receive 안에 있는 그 receive하고 이렇게 그 구부러진 괄호라 그래요. 우리말로. 그 안에 있는 저 케이스 퐁부터 시작해서 count, sender 저 전체를 실행하는 thread는 어떤 한 시점에서 반드시 하나예요. 두 개가 될 수가 없어요. 그게 그 액터 모델이 보장하는 그런 프로그래밍 방식이에요. 그래서 아까 봤던 자바 예에서는 다시 가면 저 change count를 두 개의 thread가 동시에 들어올 수 있지만 액터 모델에서는 저 receive 메소드를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thread가 동시에 수행하는 게
원천적으로 금지가 돼 있어요. 자, 그것도 이제 조금 뒤로 가면서 설명을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뭐냐면 여기에 있는 요 사각형이 하나의 액터고요. 그 액터는 그 안에 내부에 receive라는 펑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거 이제 스칼라식으로는 partial function이라고 그러는데 저 펑션을 가지고 있고 자기가 또 메일박스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Q예요, Q. 우리 데이터 스트럭처에서 생각하는 어떤 단순히 어떤 저게 아마 자바 컨커런시 패키지에 있는 무슨 블로킹 Q인가 뭐 그런 걸로 구현이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Q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우리가 어떤 액터한테 메시지를 보내면 그 메시지는 저 메일박스로 다 들어가요. 메일박스에 다 들어가서 어떤 thread가 이 액터를 수행을 할 때 저 메일박스에 있는 메시지를 하나 꺼내서 receive 저 펑션한테 전달하고 한번 돌고 끝나면 다음 메시지 꺼내서 전달하고 돌고 다음 메시지 하나의 thread가 그 동작을 수행하면서 메일박스에 있는 메시지를 처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두 개의 thread가 저 메일박스에 접근하는 일은 없고요. 그걸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액터 모델에서 동시성을 해결하는 방식은 이게 다예요. 한 번에 하나 이상의 thread가 저 메일박스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게 우리 그 Node.js나 뭐 그런 우리 그 자바스크립트에서 이렇게 좀 비슷한 개념이 존재하죠. 디스패치 큐. 우리 자바도 스윙? 자바 스윙에 보면은 그 뭐라 그래요? 디스패처 thread? 그런 거 있죠. 같은 개념이에요. 똑같은 개념인데 그게 훨씬 더 대규모로 더 정교하게 여러 개의 액터를 대상으로 구현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액터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액터라고 액터는 그 칼 휴이트가 얘기한 그 수학적 모델로 생각하면 다시 메시지를 보낼 수 있고 받을 수 있고 다른 액터를 만들 수 있고요. 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receive라는 펑션과 메일박스를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 객체. 자, 그래서 제가 이 액터 모델과 관련해서 더 펀더멘털한 그런 설명을 더 드릴 수도 있는데 이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기술적으로 그래도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뤄줬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피드백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그런 더 펀더멘털한 부분들은 조금 건너뛰고요. 조금 더 실전적인 그런 이제 구조물들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설명드린 그 액터라는 것 지금 잘 감이 안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야 저렇게 되게 단순한 거 그런 모델로 정말 그렇게 복잡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을까? 근데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이 굉장히 이제 제가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릴 텐데 굉장히 정교한 그 다음에 되게 그 좀 추상 수준이 높은 이제 그런 구조물들인데 얘네들이 다 단순한 그 액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이제 그런 친구들이죠. 그래서 라우터가 있고 뭐 퓨처, 뭐 에이전트 이런 제가 이제 쭉 시간이 허락하는 한 설명을 드릴게요. 혹시 지금까지 혹시 뭐 질문 있으세요? 하나 정도는 아니면 저기 무슨 말인가 싶기도 하고 뭐 그러신. 오케이. 자, 라우터라는 것은 우리가 그 네트워크에서 생각하는 그 라우터로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이게 진짜 그 단계에서의 라우터가 아니라 우리가 어플리케이션 메시지를 라우팅하는 이제 그런 라우터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제가 이제 이걸 지금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게 얼만큼 간단한 예를 들어서 제가 회사에서 뭐 수십 대 우리 톰캣 아시죠? 톰캣 수십 톰캣으로 기반으로 하는 수십 개의
웹 서비스들 얘네들이 어떤 그 실제 그 로드 밸런서 뒤에서 돌아가고 있었던 그런 시스템을 요걸 이용해서 실제로 실전 코드도 몇 줄 안 돼요. 지금 여기 이제 이런 식으로 한두 줄 정도 적어놨는데 실전 코드도 몇 줄 안 되게끔 그런 걸 가지고서 걔네들을 싹 다 바꾼 그런 프로젝트를 수행한 적이 있는데요. 프로그램 속에서는 그냥 단순히 하나의 액터인데 그 뒤에서는 여러 개 동일한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지금 여기에 있는 5 저 숫자만 바꿔주면 몇 개의 인스턴스를 내가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패럴렐리즘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병렬 수준, 병렬 처리의 수준. 지금 이 경우에는 내가 5개의 액터 인스턴스를 동시에 병렬적으로 돌리고 싶다, 그런 의미고요. 단순히 저 숫자만 뭐 100 이렇게 1000 이렇게 바꿔주면 어마어마한 수준의 그 병렬 처리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그 1000개 뭐 이렇게 많은 그 인스턴스들을 여러 개의 피지컬 머신들한테 분산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실전 코드 예제가 아니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니까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데, 포인트는 뭐냐면 그런 병렬 처리나 로드 밸런싱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 수행하는 것이 너무너무 간단하다라는 이제 그 점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성능 면에 있어서도 말도 못하게 성능이 좋아요. 자, 우리 퓨처는 알고 계시죠? 퓨처는 우리가 이제 그 아까 텔이라고 설명을 줬죠. 비동기적인 방식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잊어버릴 때, 에이싱크로너스 방식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fire and forget 할 때는 이제 우리가 tell 이제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저기에 있는 그 question mark는 ask예요, ask. 실제로 저거를 ask라고 써도 돼요. 스칼라 코드에서. 자바 코드에서는 ask라고 돼 있고요. 메소드 이름인데, 저건 뭐냐면 우리가 비동기적인 방식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것만으로는 큰 프로젝트를 다 수행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어떤 시점에서는 내가 얘가 나한테 되돌려주는 그 결과값을 기반으로 해서 다른 일을 수행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퓨처를 사용하는데, 퓨처는 자바에도 존재하죠. 근데 자바에 존재하는 퓨처가 사실 기능이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제일 큰 단점은 그 컨티뉴에이션이 불가능했죠. 이제 여기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그래서 자바 8의 그 뭐라 그러죠? complete 뭐라 그래요?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completable future인가? 혹시 이거 들어보신 분 계세요? 자바 8에 새로 그 컨스트럭트가 하나 들어간 게 있는데요. completable future라는 게, 걔가 지금 여기에서 설명하는 future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자바 8에 한번 보시면은 그 굉장히 재미난 새로 들어간 기능인데요. 그래서 내가 어떤 액터한테 ask를 하면, 메시지를 보내면서 ask를 하면, 아까 그 tell인 경우에는 return 되는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future가 return이 돼요. 그러면은 그 future를 가지고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런 나쁜 방식도 있고 좋은 방식도 있어요. 나쁜 방식은 뭐냐면 그 future가 답을 나한테 줄 때까지 블로킹 콜을 치는 거예요. 근데 이 액터 모델에서는 블로킹 콜은 무조건 나빠요. 무조건 피해야 돼. 뭐 어디에서나 마찬가지죠. 자바 코드에서도 마찬가지고. 자, non 블로킹 같은 경우에 이게 우리 이제 흔히 얘기해서 continuation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 저 future가 complete가 됐을 때 성공했으면 이러저러한 일을 수행하고, 실패했으면 또 이런저런 일을 수행해라 라고 쟤한테 지침을 주는 거예요. 내가 쓴 이 코드를 지금 수행하는 게 아니에요. 저 코드는 나중에 저 퓨처가 실제로 답이 돌아왔을 때 수행이 되는 거죠. 이제 그게 퓨처고요. 제가 볼 때는 시간이 이미 거의
다 돼가서 좀 더 빠르게 이제 진행을 할게요. 이 에이전트라는 것도 이제 굉장히 재미난 개념인데 우리 클로저 아시죠? 우리 JVM 언어 중에 스칼라 말고 또 클로저, 그 리스프 계열 우리 언어 클로저도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데 이 에이전트는 클로저에서 빌려온 개념이에요. 그래서 액터는 지금까지는 뭐 설명을 제가 이제 많이 드리진 못했지만 액터라는 것은 그 내부의 비헤이비어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행동을 가지고 있고 데이터가 나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메시지가 데이터예요. 에이전트는 그게 뒤바뀌는 거예요. 내가 에이전트 안에 데이터를 갖고 있고요. 펑션이 들어와요. 메시지로. 그 인사이드 아웃 서로 바뀌는 거예요. 액터는 내가 행동을 가지고 있고 펑션을 안에 담고 있고 데이터를 받는 거고 에이전트는 그 안에 데이터를 담고 있고 펑션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클로저에서 그 동시성을 해결하는 방법인데요. 우리 상태 기계 아시죠? 스테이트 머신. 스테이트 머신 저 이제 공식이고 뭐 자판기, 뭐 ATM, 신호등, 금고, 엘리베이터. 우리 실전 프로그래밍 하다가 막 복잡하게 짜놓은 거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스테이트 머신 개념을 적용을 하면 굉장히 더 클리어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아예 그 상태 기계를 구현할 수 있는 API를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그 방법이 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저 밑에 있는 become하고 unbecome이라는 이것도 이제 실제 코드를 지금 개념만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지금은 잘 이제 좀 이해를 못 하셔도 상관없는데 이건 굉장히 단순한 방법이어서 실제로 실전 코드에서 제가 이 become, unbecome을 이용을 해서 대단히 그 복잡할 수도 있는 그런 행위, 그런 코드를 매우 단순하게 그렇게 구현을 한 경험이 있는데 저 위에 있는 DSL을 이용하는 정교한 방법이라는 건 뭐냐면 이 스테이트 내가 만드는 스테이트 머신이 상태가 하나, 두 개, 세 개 이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많이 가지고 갈 때 그럴 때에는 become, unbecome으로 짜는 코드가 복잡하게 보이기 때문에 저 DSL을 사용을 하면 훨씬 더 간결하게 코드를 짤 수 있고요. 안타깝게도 이제 시간이 없어서 사실 설명을 못 드리지만은 이 클러스터랑 관련해서 사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뭐 아무튼 이렇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굉장히 복잡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하나의 JVM에서 돌려요. 하나의 JVM에서 이렇게 돌리고 있는데 우리가 확장을 해야 돼요. 확장. 그러면 확장을 할 때 코드를 하나도 고치지 수정을 안 해도 돼요. 실제로. 코드는 그대로 두고 오직 컨피그레이션 파일만, 구성 파일만 조금 손을 봐주면 10대, 100대, 1000대까지 그냥 쫙 확장을 시킬 수가 있어요. 이 거짓말 같죠? 근데 진짜예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 재미난 그런 그 분산 컴퓨팅과 관련된 그런 이제 개념들을 설명을 드리고 싶었는데 시간 관계상 뭐 나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따로 질문을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HTTP라 그래서 우리 웹 서비스 만들 때 어떤 도구 많이 사용하세요? 웹 서비스 만들 때 톰캣, 플레이, 스프레이. 자, 이거 아까 HTTP 또한 무지 강력한 한번 실전 그 예제 코드를 우리 이제 이게 다 그 arca.io라는 웹 페이지에 가면 굉장히 자세하게 다 설명이 돼 있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전자책 버전으로 나온 그 임백준의 아카 시작하기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서도 이제 조금 설명이 되고 그런데 너무너무 강력한 그런 기능이고요. 클러스터 샤딩이라는 것은 클러스터 전체를 하나의 그 데이터 스토리지로 내가 사용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또 너무너무 편리한 이 클러스터 샤딩을 사용을 하게 되면 우리 흔히 얘기하는 그 NoSQL 사용하는 거 있죠?
뭐 우리 요즘에 그 NoSQL 많이 사용을 하는데 웬만한 그 이유가 아니고서는 NoSQL로 굳이 NoSQL 데이터베이스를 가져갈 필요 없이 그냥 아카 클러스터만 있으면은 웬만한 거는 스토리지는 다 해결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하고요. 아카 퍼시스턴스는 마찬가지. 또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도 그 현대적인 그 디자인 패턴, 뭐 CQRS라든지 뭐 이벤트 소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여기에 다 구현이 돼 있어요. 그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라든지. 그래서 아카 스트림 이것도 이제 가장 최근에 그 아카 2.4부터 이제 정식으로 포함된 내용인데 이 추상 이 안에 얘네들이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예를 들어서 source라든지 sync라든지 뭐 flow라든지 이런 식으로 몇 개의 그 추상으로 이렇게 탁탁 포착을 해가지고 너무 프로그래밍 그 모델을 흥미롭게, 재밌게, 편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참 탁월해요. 캐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엔터프라이즈 인티그레이션 패턴 뭐 이런 책도 있고 그러죠? 그런 거기에서 얘기하는 게 이제 그 캐멀을 이용한 그런 이제 통합인데요. 엔터프라이즈 그런 통합을 할 때 이제 사용을 하는 건데 아카가 또 캐멀과 관련된 그런 이제 통합 지점도 굉장히 엔드 포인트를 너무 잘 서포트를 해줘서 사용할 게 많고 자 그래서 이런 장점들이 있고요. 단점도 있어요. 단점은 JVM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 제가 지금 뭐 때문에 지금 계속 애를 먹고 있냐면 지금도 자꾸 회사 이메일을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게 가베이지 컬렉션 때문에 가베이지 컬렉션이 가끔 너무 오래 걸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자바 8에서 그 G1GC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조금 덜 해줬겠다 싶은데 그래도 가끔 가베이지 컬렉션이 너무 오래 걸리다 보면 이 클러스터 노드들이 서로 얘가 다운된 줄 착각을 해서 얘를 쫓아내버려요. 클러스터에서. 그럼 얘는 영영 못 돌아와.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해주기 전까지는. 그런 이제 문제들도 있고. 또 그 라이트밴드라고 이제 원래는 타입세이프였죠. 회사 이름이. 근데 최근에 라이트밴드라고 이제 이름을 바꾸면서 쟤네들이 그 이런 기술들을 배킹하는 회사로서의 역할을 좀 잘 못 해줘요. 그런 이제 아쉬움도 있고. 타입 안정성과 관련돼 가지고도 좀 이제 뭐 할 수 있는 얘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에러가 났을 때 그 에러 메시지라든지 스택 트레이스라든지 이런 것들의 가독성이 좀 많이 문제가 있고 또 커뮤니티가 아직 좀 규모가 작다 보니까 내가 뭘 하다가 좀 누구한테 물어보고 싶을 때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라이트밴드에 있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체적인 그 질문과 답, 자체적으로 이렇게 그 라이트밴드 바깥에 있는 고수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 한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